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민주당 규탄 대회 정말 대규모로 열었습니다. 자체 추산 3천 명 정도 규모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맞선 총집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5년 정권이 대수냐면서 아주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체 추산이라니까 좀 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그 회광반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광반조가 뭐냐면 그 해가 이제 지기 직전에 이제 그 밝게 빛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돼 가지고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회광반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과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5년 정권이 대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재정립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재정립되는 민주당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걸 약간 이제 비유해 보자면 지금 민주당에게는 어찌 보면 여명,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어찌 보면 이제 그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고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어찌 보면 아까 5년 정권이 대수냐 이거 그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이죠. 왜? 법치를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지키지 않는 걸 비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법이란 것도 그 적정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오히려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어떤 일간지의 보도입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영장이 이번에 방탄하면 또 나갈 수 있다. 또 나갈 수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니라고 얘기가 근데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나왔죠. 하는데 일단은 뭐 일간지 보도에 의한다면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진짜로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그러면 지금 검찰청이 대통령실인지 오히려 이런 검찰 수사를 대통령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저는 어저께 규탄대 현장에서 저는 이상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당내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판적이세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상당히 좀 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저께도 나오셨어요. 저 현장에 나오셔서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하지만 지금 검찰의 행태는 너무나 무도하다. 그리고 어떤 173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본 다 의원들은 이게 무슨 영장 청구의 내용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예. 알맹이 없는 영장 청구서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러한 정치적인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은 더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을 밝혀왔다는 걸 다시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탄 집회가 지금 뭐 자체 추산 3천여 명이라고 했고 장외 투쟁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난번 장애투쟁도 절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밑에서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당원들이 바랬을 때 집행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나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다수의 의견들이 응집돼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떤 지도부에서 장애투쟁을 하러 나가자 이렇게 이끄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뭐 지속적인 수사와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정도가 부당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든다면 저는 뭐 나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정하게 보상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인데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70%란 계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70%, 예. 70%라는 계산을 방송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익이라는 걸 100으로 두면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린 게 배임죄의 핵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정도가 초과이익 환수로 원래 성남시에 기속될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60%가 그러면 그 사업자의 이익인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 민간과 성남시가 합작해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60%를 그러면 5대5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0%는 또 성남시에 기속될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초과이익 환수로 4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그 절반이 그 성남시의 적정한 지분이었어야 할 돈이고 그러면 이제 40 플러스 30 해가지고 7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9,500억 정도를 전체 금액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금액. 예. 그러면 이제 70% 정도 하면 0.7을 곱하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실제로 귀속된 1,800억을 빼고 나머지 이제 4,895억을 이제 그 배임 액수로 산정을 한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기속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5,500억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원을 만드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터널을 뚫는 금액 800억, 공원 만드는 금액 2,700억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사업성을 더 확대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 아파트를 위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지 그게 반드시 이제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그 어떤 귀속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게 아파트가 자기가 잘 되려고 터널 뚫고 자기가 잘 되려고 공원 만들었는데 예. 그게 왜 갑자기 성남시의 그런 어떤 이익의 귀속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거는 빠졌어요. 그거는 빠지고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는 대신 1,800억이 현금으로 이제 성남시로 기속됐는데 그거는 이제 성남시가 기속된 이익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형량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중형이 예상된다. 이번 영장 청구에서도 보면 이제 그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을 허가해 달라라는 어떤 문구들이 결론 부분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11년이라 그랬을까? 이게 이제 양형 기준표상에 의하면 일단 500억 이상의 범죄에 해당했을 때는 그 기준표대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장에서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실제적으로는 예. 이 금액은 아니 100억 이상을 하건 500억 이상을 하건 1,000억 이상을 하건 4,000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천 몇 억이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아까 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쓰고 있지만은 실제 그 터널이라는 공단, 그러니까 그 성남시의 대장동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 공원이, 그러니까 예. 그 성남시 옛날 구도심에 있는 옛날 폐부지를 이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네네. 한번 하자. 이 부지를 너희가 대장동 허가를 줄 테니까 이것을 성남시에 기여하는 바대로 이걸 좀 2천 몇 억을 들여서 너희가 지어주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소법상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보면 5,500억 정도의 환수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당시는 예. 물론 이게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만 이제 가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왜 검찰에서 일부러 이것은 4,800억이라는 어떤 배임의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어야 될 문제를 업자들에게 이것을 부담시킨 점, 이걸 이제 경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환수한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배임의 액수에 전부 다 넣어버린 것이거든요. 네네. 과거에 2천억, 1,800억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엔 다퉈지겠지만 네네.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 배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부분 다투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부분? 배임에 대한 굉장히 부분이요. 배임은 외국의 입법 내에서 이것을 배임을
배임죄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어요. 폐지론 입법론도 있거든요. 이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근데 왜 배임을 못 없애는 게 뭐냐면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너들이 이걸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진짜 괜히 싼돈 그렇죠. 해버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없애자는 입법도 있어요. 근데 배임이 과연 경영상의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보통은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살 것을 예. 20만 원을 주고 더 주고 산 거예요. 이건 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라든지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보통은 적자 배임이라고 그래요. 이건 돈을 더 나갔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 흑자 배임이에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더 가져오지 못해서 너는 이거 배임이야. 라는 거예요. 좀 일반적인 배임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만 남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서로 검찰과 민주당이 지금 감정적으로 약간 경향돼 있어서 이 부분 좀 충돌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법원 가서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냈고 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청구서에도 뭐 다양한 좀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 이례적이기는 하나 어쨌든 뭐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검찰의 이런 일관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야당 당수로서 그 여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다방면으로 이제 그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행태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야당 당수에 어찌 보면 힘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 범죄 행위를 덮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해왔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 전에 이제 탄핵 사건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유출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편입니다. 그거는 전례 비교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적게 언론을 통해 타면서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혐의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오인을 사실 국민들께서 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예.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언론 집단도 아니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밖에 없고 그 공소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의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소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 구속영장 안에 검찰이 그동안 이제 가정에 있었던 거 결국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수사 방해를 했는지도 구속 사유의 핵심이니까 네. 그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야당 당수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그 주요 인사지 않습니까 국정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정농단이나 뭐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판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해왔던 게 그냥 본인이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그 예. 비난했던 논리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마치 그 또 다른 논리를 피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의 행태를 띠거든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뭐 법리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제가 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적용된 법리를 그대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하자는 건데 제3자 네. 뇌물죄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남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또 거기서 빠져나가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게 이게 결코 정치인으로서도 올바르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일종의 수사 방해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 사실 여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민주당 일각에선
100% 부결될 거다. 굳이 부결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론 채택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뭐 당 내에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예.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검찰의 어저께 저는 어떤 규탄 대회에서 어느 정도 저는 행동으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당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도 당 대표와 지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어요. 실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제까지 보도된 바 없는 그 안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 검찰이 주장하듯이 그런 증거가 있을 만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 어떤 율사 출신들 의원들도 모두 만나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 결의안을 그냥 저는 개별 투표로 맡기더라도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이탈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가. 근데 네.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뭐 왜냐하면 후속된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 특히 이제 쌍방울 관련 수사들이 아직은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이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론 그 구속영장 청구는 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공소장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씁니다. 예.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제 작성해서 이거 판사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정의로. 저 이렇게 이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에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목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그 범죄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공소장에는 못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하면 영장 청구서는 굉장히 과하게 쓰는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을 읽고 의원들이 동의할까? 저도 의원들이 충분히 이거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20페이지 정도의 해명 자료를 냈으니까 네. 한번 그 비교를 해서 읽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이탈표 없으리라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있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그 부결이 되긴 할 거고 예. 이 부결되는 게 정치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내부가 여론 악화를 첫째 감수하고라도 단일 대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여기에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벌써 노웅래 의원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부결시키는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나올 것들이 많이 있다고 국민들께서도 생각하는데 지금 또 부결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고요. 그걸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그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정당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볼 판단이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내 의사결정의 절차들이나 과정들이 사실은 이러면 이제 좀 단일 대우 형식으로 집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는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아마 뭐 당 대표를 수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장 수행할 수 없지만 불구속의 상태에서도 리더십 재정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내 제 세력이 합의가 가능하고 그 합의나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하는 당 내부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재명 리스크를 연착륙시키면 또 민주당이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대표 후보들이죠. 김기현 후보, 울산 KTX 이 시세 차익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그 김기현 의원이 의원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제 울산광역시 시장 시절부터 나왔던 의혹이에요. 예. 이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와 그다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개연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수익을 얻은 사실은 있지만은 실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설마 그랬겠느냐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강력하게 이것을 제기하고 한교안 의원 근데 지금 당 선관위에서 이 부분 제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약간은.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까지 검증이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른 정책을 얘기하신 것도 없지만은 어떤 그 김기현 의원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검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래도 한교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기존의 선거를 나오면 상당히 검증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 됐어야 될 부분이라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 부분 본인은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 다음 주 초에는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다음 토론회까지도 상당히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이 시작은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제시를 했고 지금 화살은 약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의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파장이 확대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보시면 예.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적정이익 70% 산정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 프로세싱도 다 복잡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터진 건 알겠는데 이걸 국민들께서 이 복잡한 걸 이해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도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대선 때도 소고기 법화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법화가 그거는 그 굉장히 직관적으로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조국의 입시 비리 굉장히 직관적으로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판에서는 또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병역 비리인데 그런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는 이슈들이 이게 휘발성이 크거든요. 근데 김기현 의원 지금 그 1,800배의 그런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그게 98년에 이제 구입을 하신 건데 정치 입문하기도 전이에요. 그게 진짜 350억이 맞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떤 프로세싱이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반박하고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가 크게 발전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편먹기 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거지 그 이슈 자체는 휘발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예측이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상한 건데 이준석이 안철수 후보하고 원래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역성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그 이준석계 사람들 천하 용인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죠. 구태다, 기득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 투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이다, 투기다, 구태다라고 공격할 만한 제일 좋은 이슈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발을 빼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오히려 역성을 들고 안철수 대표에서는 이제 공동 연대 전선을 구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생각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거예요. 이준석은 본인이 안철수 후보하고 관련해서 톰과 제리라고 하잖아요. 톰과 제리는 공생관계예요. 톰이 맨날 당하는 것 같아도 그 톰이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만화 영화에 출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한테 이준석은 톰과 제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 이제 그 이준석이 징계가 들어갔을 때도 안철수 후보는 두둔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정치판에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연하게 안철수 후보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이준석은 영원한 적입니다. 절대 적이냐 동지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봐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도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 의원님의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리는 있고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죠.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 쪽에서 후보 쪽에서 더욱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보기에도 뭐 그렇게 개연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뭐냐면 오히려 네. 천하람 우리가 천하용이라고 하는 천하람 위원 후보가 이미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결선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가 넘어가면 거의 천하람 후보와 김비영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결선에. 그런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음 주가 되보면 여러 또 이슈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원과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